총선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중에서도 꽤나 힘든 지역들이 있습니다. 신인들이 나오는 지역, 험지, 민주당에겐 지옥 같은 부산 진구을, 이 지옥을 뚫고 헤쳐나갈 전쟁 영웅 한 분이 인터뷰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산 진구을 류영준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크게 함성 질러주시는 것도 처음이고, 저렇게 핸드폰 켜놓고 시끄럽게 하시는 분도 처음인데,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우리 류영준 후보에게 환호하는, 열광하는 이유 뭘까요? 이유가? 네. 잘생겨서 그런 겁니다. 때문이다. 좋습니다. 유쾌한 인터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영준 후보님은 우선 많은 분들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부터는 뭐 전 국민이 아는 후보가 될 거지만요.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전 국민이 아는 후보가 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본인의 이력이랄까요?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정치판의 코치였어요. 코치? 네. 코치인데, 이제 코치가 지금 링 위에 선수로 올라온 계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지역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무소속으로 박정희 정권에 맞선 우리 선배가 계셨어요. 그분 선거를 도와주면서 정치를 접했고, 또 그분이 그때 당시는 떨어졌고, 그 뒤에 이제 야당 길을 갈 때 제가 옆에 요즘 이야기하면 측근으로서 측근 일을 하다가 3당 합당할 때 나는 독재 후예당하고는 거기에 갈 수는 없다. 나는 선배님하고 내하고 인간적이로 변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정치는 그거 내 못하겠다. 거기에 도저히 못 가겠다. 우리가 부마항쟁 세력인데 어떻게 그게 민자당에 같이 가느냐. 난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치를 떠났죠. 내가 뭐 약사니까 내가 주민들 위해서 약국하면서 건강을 돌보는 것도 큰 의미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10년에 제가 부산시 약사회장을 했어요. 약사회장이요? 네, 부산시 약사회장을 할 때 11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그 전에도 이제 얼굴을 뵙고 뭐 알지만 부산 지역에서 뭐 뭐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고, 11년도에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진짜 부산대학 후배인데 찾아와가지고 부산이 뭐 힘들다. 그래서 부산에서 조금 세력을 넓히려면 선배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의원학장의 선두주자.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엔 부산의 야당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참 우리 후배들이 그게 간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부산대학 학생회장 출신들인데 내가 옆에서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부산의 이 민주지형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교수님들 일부는 이렇게 바른 소리도 하고 또 민주당 지지도 하고 하는데, 보통의 다른 단체라든지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저쪽 편이에요. 혹은 이쪽 편이어도 말씀을 못 하시거나 거의 없고, 뭐 마음으로는 뭐 있을 수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부산시 약사회장으로서 부산에서 민주당을 앞장서서 지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지역 감정을 없애고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 흔쾌히 도와주겠다 했죠. 그래서 12년 문재인 지금 대통령님께서 사상에 출마하셨을 때 제가 부산시 선대 본부장, 부산시 선대 본부장이셨어요? 본부장을 했고,
12년 대선 때는 이제 부산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정치를 처음 뭐 정치 신인이란 표현은 맞지 않네요. 진두지휘 사령관이랄까? 제가 20대 그래서 87년 대선 때 제가 87년까지 갑니까? 그렇죠. 87년 지금 이제 제가 학번이 7, 8학번이거든요. 78년도부터 정치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엄청 동안이세요. 87년 대선 때 제가 통일민주당 때 김영삼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총무국장 겸 회계 책임자를 했죠. 87년도.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인이 되신 서석재 의원이 계셨는데 서석재 의원이 선거관리위원을 저 추천을 해요. 네.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는 3당이 한 명씩 그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게 됐어요. 지금도 뭐 대통령 추천분, 정당 추천분 이래 있듯이. 그래서 우리 당의 그 선거관리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내가 실무국장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 할래? 그래서 노무현 변호사 하면 안 되겠나. 당시 노무현 변호사? 예. 그때 막 노무현 변호사가 재야 운동을 하면서 언론에 조금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변호사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 김정수 그 본부장께서 니 노무현 아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 노무현 모릅니다. 근데 노무현 변호사의 그 사무국장을 내가 잘 압니다. 그분이 이제 영화 변호인의 그 오달 수적으로 나온 잘 압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그분한테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시거나 뭐 같이 일을 하셨거나도 아닌데 그냥 그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잘 알아요. 오달 수적으로 논 분을 지금 우리 지역에 삽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저한테 후원금 보냈던데. 깨알 자랑을.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뵙자 해서 그때 이제 김정수 그 뒤에 이제 오선하시고 보사부 장관 하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남포동 서울깍두기집에서 만났죠. 노무현 당시 변호사를. 예. 왔는데 제가 보기에 뭐 죄송합니다만 조그마한 분이 운동화 신고 잠바 입고 오셨더라고. 머리도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도 좀 장발도 하고. 서탈하게 하고 오셨겠죠. 그 장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해달라. 이렇게 자기가 흔쾌히 뭐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 시원시원하더라고요. 흔쾌히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밥을 점심을 먹고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댁이 어딥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물었죠. 네. 왜 물었냐면 가는 길이면 이제 못 사드리려고. 그때는 국회의원이 차를 좋은 차 타고 다녔거든요. 요즘 그 로얄 사롱 있는 차들이 그때 참 드문 차였는데 국회의원도 다 그런 차 타고 다니서 그래서 태워주려고 물으니까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이 노동 변호사 하면서 로얄 사롱 타면 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가느냐 했으면 남천동 방향이 되라면 우리가 방향을 부르는 건데 자기가 남천동 어디 그 아파트에 사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그 아파트가 부산에서 좀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이 어디냐 우리 방향을 물었는데 머리 걸쭉하다면 이거 노동 변호사 하면서 남천동 그 아파트 산다는 게 좀 쪽팔린다면서 이 머리를 걸쭉걸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뭐 능력 있는 변호사로서 뭐 돈 잘 버신 건 다 아는데요, 이제.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게 자기 조금 자기 스스로 좀 민망하셨던 거죠. 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김웅 장관이 나이 들면 뭐 그 마누라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었거든. 근데 그 성격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도 보니까 이제 자기 양심에 뭔가 조그만 거리낌이 있으면 그거를 감추지 못하고 이제 표출해야 되는 그 성격이 대통령님 하실 때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때 당시 성격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위촉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냐면 그 당시 대우 사태 3자 개입이라 기소가 됐었어요. 그때 기소가 된 분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안 된다 해서 못하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금 명칭을 기억을 못하는데 부정선거감시단인지 공명선거감시단인지 그거를 조직을 해서 자기가 이끌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행위원장을 했죠.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집행위원장. 네, 87년 때. 그렇게 하다가 87년 대선에서 이제 김대중, 김영삼 후보가 분열하면서 졌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88년도에 소중 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바뀌었을 겁니다. 소선거구로 바뀌면서 부산 진도 진을 진갑이 한 선거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소선거구가 되면서 나눠지면서 우리 통일민주당의 부산에 이렇게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존 국회의원들 말고. 그래서 이제 영입을 몇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변호사님이고 또 김강일 변호사님 그런 분들이 통일민주당에 들어왔죠. 그 뒤 2년 뒤에 3당 합당할 때 또 떠났지만. 제가 이제 그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이야기는 제가 끝내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머릿속에 질문이 있었는데 서사를 그냥 한 10년치를 쫙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부산 후보님들도 그렇고 우리 포항 뭐 네. 오준규 후보님이라든가 뭐 대구 구미 김초로 후보님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실 때는 전부 광대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세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노무현 변호사 생각하시면 이렇게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시나요? 미소가 지어지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한데 그냥 부산 상남자 같은 스타일.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소탈하시고 그 뒤에 이제 몇 번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또 저 그때 당시에 공예추방 운동협의 지도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추협이 지금은 그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때는 당시는 공추협이었어요. 네. 지금은 한경연합인가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는 만나고 우리 같이 해보면 굉장히 소탈하고 한참 밑에 있는 그 후배들한테도 그냥 친구처럼 대하고 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게 있죠. 그런 매력이 닮으셨다는 거죠? 자기 자랑도 잘하시고 당선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좀 뭐 시간이 마음대로 이야기 되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제 대신 너무 길게 하시면 예. 네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2000년인가 됐을 거예요. 2000년인가 됐을 때 그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약국에 노무현 대통령 친구분을 제가 선배님 모시고 있었어요. 물론 월급을 제가 줬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구분을 예, 약사로 우리 고용을 약국에, 하셔서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보고 이제 내가 한참 후배니까 진아 내일 좀 빨리 퇴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일이 있습니까? 그래 하십시오.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노무현이가 그 해수부 장관인데 지가 부산에서 뭐 부산항 한번 보고 그 강안리에서 우리 해안점 하기로 했다. 그래서 노상에서 그냥 한 점 친구들 몇 사람만 한잔 하기로 했다. 고급 횟집 아니고요. 그렇지, 노상에서. 노상에서. 그래서 해수부 장관 내려오셨어. 그래서 다녀 있어.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출근하셔서 내가 했다. 어제 그래 노무현 장관하고 뭐 소주 한 잔 맛있게 했습니까? 재밌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 근데 그러고 약간 도란 놈 아이가 이라는 거라. 지금 말씀을 조심히 하시려고. 친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분. 그래서 형님 왜요? 아끼는 대통령 논다 그러던데. 친구끼리 그럴 수 있죠. 저도 제 친구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 대선 나갈 거면 미친놈 아이가 알 것 같아요. 대통령 논다 하던데 이라는 거랬어. 그래서 내가 아니 형님 내가 보기로는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뭐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늘의 뜻인 기고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 후보밖에 없다. 내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노 이라는 거라. 그래서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87년 대선할 때 사자필성론을 주장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계산에 굉장히 이게 빠른 분인데 그때 이제 이인재가 되게 이제 대세론을 행사하고 있을 때거든요. 97년. 그렇죠. 그래서 아니 노무현 영남표를 일부 가져가지 못하면 절대 대선의 승리를 못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영남 후보를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영남 후보 중에서는 내가 보기로는 노무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될 거다라고 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죠. 야,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했죠. 그래 그 뒤에 형님이 내보고 야, 니 자리 깔아라 이러더라고.
그런 류영진 후보가 이제 본인 출마를 하셨습니다. 자기 머리도 잘 깎는 그런 중이 되실 것 같은데요. 부산 진구을 뭐 부산 지역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예, 이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 지역이 제일 높아요. 소위 말하는 험지잖아요. 부산 다 험지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이 부산 진구을에 출마하시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내가 20대부터 그 우리 선배님을 모시면서 전포동, 범천동, 그다음에 가야계금을 운동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SNS도 없고 뭐 유인물도 직접 흑백으로 된 유인물 신문 만들어서 직접 거리에 집집마다 돌려야 될 때입니다. 네네. 그때 내가 우리 친구들 모아서 우리 선배님 본고 얻어 타고 동네 곳곳 다니면서 뿌렸는데 이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때 해서 뭐 쭉 인연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하고 그 인연 있는 분들이 많죠. 이 지역에 정치했던 분들이. 그렇고 제가 현재 여기 진을에 살고 있어서 제가 여기 출마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사실은 좀 좋은 데 가라고 주위에서 많이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 가라. 뭐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면 뭐 하자면 젊은 사람이 많은 데를 그렇죠, 가라 해서 그렇죠. 에이, 쪽팔리게 내가 사는 데 출마해야지. 그걸 뭐 좋은 지역을 찾아가냐. 그거는 다른 사람 주고 내가 있는 데서 붙어야지. 멋집니다. 본인은 멋질지언정 가족들은 속이 타겠죠. 나 멋있게 쪽팔리지 않게 여기 부산 진구를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친구분처럼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 저는 정치를 이제 중간에 안 하고 있고 11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산에 출마한 지금 국회의원들 이제 뭐 도와주기도 하고 유세도 하고 뭐 제가 그래 쭉 했죠. 그렇게 해서 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저 양반이 그 출마를 생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 출마를 늦게 생각한 거는 제가 이제 시학처장으로 있으면서 시학청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야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촛불 혁명은 연인은 1,700만 명이 참가해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그야말로 무혈혁명을 한 세계 역사에 없는 지구상에 없죠. 그렇죠. 그런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 촛불혁명으로 탄생됐는데 이 정부가 성공하고 또 남북 화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번영한다면 앞으로 세계사의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더 위대한 혁명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느냐 성공 안 하느냐는 이번 총선에 달려있다. 만약 총선에서 패한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참여한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같이 힘을 보탠 사람으로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월 15일 총선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내려가서 내가 좀 지역을 좀 다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좀 조직도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19년 4월 전에는 난 무조건 내려간다 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고요? 별로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못 들으셨구나?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만 도와주시겠대요? 아니요. 지금 새벽부터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던 야구도 정리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는 이 국회의원 출마가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가족들 자체도 이제 공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 되시면 상당히 뭐 떨리는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류영진 후보 우리 남편 아빠를 믿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겠죠. 왜 류영진 후보 우리 남편 우리 아빠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시죠. 말씀 중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식약처장이십니다. 예. 식약처장 그러면 좀 막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식약처. 식약처는 관련된 그 식품
뭐 수입 식품, 또 국내 생산한 모든 식품들, 물론 생산 단계는 이제 농림축산부나 해수부 위임을 좀 해 있죠. 그다음에 유통 단계에서는 모든 식품들, 가공식품, 그다음에 의약품, 인허가 관계, 또 수입 들어오는 거, 또 다 검사해서 통과해야 통과를 시키고, 그런 식생활에 관계된 의약품, 또부터 의약외품, 또 의료기기 등등의 모든 이렇게 인체 관련된 거를 다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죠. 시중에 다니보면 간판 70% 저희 식약처하고 해당되는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기관이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장이셨던 거고. 예. 지금 뭐 의료 뭐 용품 다 말씀하셨는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마스크. 예. 마스크도 식약처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 후보님이 본인 PR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마스크 관련해서는 최강입니다. 그렇죠. 많이 만들어내고 잘 만들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마스크를 다 가져가고 싶어하고 이 코로나19라는 악마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을 침투하고 있는데 그 악마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는 마스크, 이 마스크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게 만드는데 우리 류영진 후보 전 식약처장님께서 1등 공신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끝이에요? 자기자랑 잘 못하시는구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제가 식약처장으로 갔을 때 17년 7월이죠. 2017년 7월. 7월에 가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마스크 공장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면 8개월이 걸린다. 아, 마스크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으려면 8개월이 걸린다. 8개월. 그래서 내보고 유 처장, 내가 중국하고 수출하는데 좀 빨리 좀 하면 안 되나? 라고 민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하고 좀 불러서 이게 8개월 걸린다는데 좀 빨리 안 되나 물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노?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게 호흡이 제대로 될지 되는지, 그다음에 또 누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또 흡착력이 KF94 같으면 94% 이상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막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걸 다 테스트하는 성능 검사 기관에서 거기 테스트 그 자료가 와서 그걸 식약처에 접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 검사 기관에서 8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검사 기관이 그래 뭐 8개월 걸리노? 그 8개월 걸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숨 넘어가지고 사업하겠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마스크 검사 기관이 박근혜 정부 때 2개인데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전국에. 그나마 2개 있던 걸 하나 없애버리고 하나 없어지고. 뭐, 부산에 하나? 아니 경북 테크노파크라고 경북 테크노파크 하나 있다는 게 대구 쪽에. 아, 전국에 하나 있다고요? 예. 난 또 부산에만 하나 있다고. 아니요. 전국에 대한민국 마스크를 검사하는 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성능 검사하는 게 하나밖에 없고. 그게 8개월 그리고 쭉 밀려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야 이래가지고 마스크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업하겠노? 마스크 검사 기간 늘려라. 앞으로 항사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중국에서 케이프 마스크가 되게 인기 있고 수출도 많이 한다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럼 마스크 검사 기간을 늘려야 될 거 아니냐. 이야. 그러니까 처장님 그게 검사하는데 한 100만 원 받는데 투자비가 5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그 기계도 외국에 수입해야 된대요. 수입하는 기계.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사람이 직접 차고 또 뛰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누설류를 이런 걸 또 하면서 해야 된대요. 인건비도 드는구나. 산성이 많아 잘 안 한다요. 그래서 그러면 마스크 검사비를 현실화시켜주고 유인책을 써야 될 거 아니냐. 빨리 마스크 기간 늘리라. 하나 더 늘리면 8개월이 4개월 주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식약처에 그 기계가 한 대 있더라고요. 야, 그 민간한테 빨리 임대해줘가지고 빨리 허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하나 주라. 이렇게 저는 그거는 뭐 정부 거라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러서 지시를 했는데 2달이라도 안 돼요. 수시로 내한테 불려왔죠. 저한테 수시로 불려와가지고 이제 무섭습니다. 눈빛이 변하셨어요. 수시로 불려와가지고 이제 기관장이 그래도 안 돼서 조회 시간에 있어요. 또 조회 시간에 막 국장들 이런 데서 막 혼을 냈죠. 도대체 식약처가 그렇죠. 국민을 위해 있는 거지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 2017년이면 박수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복지부동이 아니고 복지안동이다. 엎드려 눈 알만 돌리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이렇게 난리지만 그때 당시에도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건강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부터 좀 더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고 또 특히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중국에서 우리 마스크가 인기가 있고 수출을 하니까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해라. 그래서 몇 개까지 늘리셨습니까? 많은 18년도에 3개가 늘고 이 하나밖에 없었던 게. 예, 18년도 3고 제가 19년 3월달 나왔는데 그다음 준비해가 19년도 3개 늘고 해서 지금 7개. 최근 하나 늘었다 소리 들었는데 제가 그냥 그만두기 때문에 7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개, 7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마스크가 17년도에 전국에 공장이 한 20여 개 됐어요. 20개밖에 없었어요? 전국에? 20 몇 개인가 20여 개 됐고 그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17년, 16년에는 하여튼 24개였어요. 어쨌든 20여 곳.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생산량이 45만 개. 45만 개. 45만 개였고 그 뒤에 이제 마스크 기간을 늘리면서 공장이 늘어나고 하면서 137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야. 124개인가 공장을 돌리고 있다더라고요. 20개밖에 없었던 마스크 공장이 예. 130개가 넘게 맞네. 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렇게 해서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145만 개 생산하는 게 하루에 350만 개로 늘었어요. 이야. 350만 개로 늘었는데 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4시간 가동을 풀로 가동하고 하니까 1200만 개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코로나19가 터졌다. 지금부터 마스크 늘려라. 하도 바로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검사 기관이란 것도 있어야 되고 일단 공장이 없어요. 공장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허가를 받으려면 8개월이나 걸리는데 저 같아도 그 공장 안 하겠네요. 근데 그거를 7개로 늘리시면서 너도 나도 마스크 공장을 하게 됐고 지금은 1000만 개 이상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350만 개 생산하다 요즘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1200만 장 정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 생각하니까 그때 마스크 공장 그대로 놔두면 지금 최고로 24시간 해봐야 한 200만 개. 그렇죠. 그러면 뭐 어느 국민한테 이거 배급제로 하겠습니까? 지금 오부제 하는 것도 한 1000만 장 이상 공정 물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부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지금 야당 놈들이 얼마나 또 씻고 뜯고 난리죠. 맛보고 즐기고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 마스크가 이 확진자가 생기지만은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리고 이런 것도 마스크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정부를 뒤에서 이런 성공한 정부로 만들 수 있게 만든 식약 처장님이 류영진 후보시다. 제가 볼 땐 전국에서 리액션이 제일 좋아요. 당선되시겠네요. 이런 열혈 지지자들이 있으니. 그 얼마 전에 그 시약처 직원 전화와고 비서실에 있던 처장님 그때 그 검사 기간을 간장하는 우리 그 과가 검사 제도과예요. 검사 제도과 과장 수시로 처장님한테 불려와서 그러니까요. 손이 났는데 야 그때 그거 잘해가지고 지금 시약처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겠죠. 100 몇십 군데 다 파견 나가 관리하고 이게 보통 힘든데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때 시장님이 그거 해서 그때는 왜 저렇게 자꾸 늘리라고 하냐. 그러는데 요즘 자기네들이 좋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되셔야죠. 그러면 자, 그러려면 우선 지역민의 선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부산 진구을 시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부산 진구을의 그 현안 과제들을 처리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로 안전을 구하셨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셨듯이 부산 진구을 주민들을 이제는 지키셔야 하는데 부산 진구을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랄까요? 1호 공약이랄까요? 뭡니까? 원래 이제 부산 진구가
이 서면을 끼고 있습니다. 서면인데 원래 부산의 이제 중심지였죠. 근데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가 발전을 하고 이 지역이 굉장히 좀 낙후됐어요. 아,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정부 들어서서 원도심 개발 이런 정책들을 펴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진구가 이렇게 고지대가 많습니다. 하고 또 서면을 끼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부산 진구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서면이 좀 쇠락을 했죠. 안타깝게도. 근데 서면을 부활시키자. 서면 대개조 프로젝트. 아, 부활 프로젝트. 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그 도쿄 시부야 가 보니까 시부야에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건널목에 이렇게 오거리인가 되는데 건널목에 신호가 떨어지면 건널목을 건너는 인구가 젊은이들이 한 1000명 이상 될까요? 한 신호가 떨어질 한 때 신호당. 하나의 문화가 돼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보면 이런 장면이 없어요. 막 네, 사진 찍고 막 하죠. 앞에 가다가 막 덤버링해야 지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부야에서 그걸 보고는 야, 서면이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서면이 요즘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한 곳이기 때문에 뭐 점포, 카페 거리, 전리단길 하고 해서 젊은이 금요일 되면 막 발질 틈이 없으면 아, 모입니다. 그래요? 예, 서면이. 그래서 서면을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래서 우리 영남 지역에 있는 젊은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서면에 모일 수 있도록 해보자. 아하. 대한민국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부산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가 방탄소년단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컨텐츠 기생충 뭐 그다음에 최근에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미스터 선샤인 킹덤 저도 안 보는데 넷플릭스 저도 안 보는데 그래서 전 200국에 방송이 되고 옛날에 우리 한류 문화가 아시아권에 방송했지만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 세계 그게 뭐 스트리밍 기술인가 해서 전 세계 방송이 되거든. 그러면 앞으로 문화가 경제다. 문화가 경제다. 네, 문화가 경제다. 그래서 서면에 젊은이 모이고 K-팝, K-컨텐츠 우리 국제 영화제도 있고 해서 서면에 그 아주 요지의 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창이라고 철도 정비창인데 거기 신항을 옮기고 그 부지가 한 21만 제곱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젊은이들이 호흡할 수 있는 아시아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다 K-팝 공연장이라든지 버스킹 또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 청년 또 취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청년 취업 지원센터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4차 산업 쪽 같이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면 또 서면이 단위 면적당 성역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서면이 그래서 그 뷰티, 메디칼 또 관광, 예, 또 K-팝, K-컨텐츠 또 이런 걸 다 같이 엮는다면 좀 젊은 도시로 아시아의 만들고 젊은이들이 싶으시구나. 모여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예, 있다. 포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조금 제가 그건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든. 그 아파트 짓다든지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점포동 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카페 거리하고 뭐 이렇게 요즘 핫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캐리어 끌고 간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길이. 그다음에 또 지하 상가가 있는데 뭐 에스카레이터도 없고 그런 것도 설치하고 전체 서면하고 쭉 그 문화공원하고 연결되면서 또 NC백화점 앞에는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서 서면을 아시아의 젊은이 모인다면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아까 고지대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대 부분은 제일 문제가 주차난 부분하고 또 도시 재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앞에 우리 했던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한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야 계급의 인구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쪽 쪽에 그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복합체육센터를 지어서 이곳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관도 좀 유치를 하고 싶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많습니다. 다 뜯어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로 부산 만드시겠다. 대개조. 대개조. 이 정도면 네, 다 뜯어고치겠다. 는 건데요. 지금 젊은이들을 위한 거리,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상인들도 경제 활성화되게끔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론 우리 류영진 후보께서는 엄청난 효자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그 부모만 자기 친부모만 자식이 아니죠. 장모님도 자식이잖아요. 예. 장모님도 부모잖아요. 예. 장모님도 자식이면 안 되지. 장모님도 부모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모님을 무려 30년을 모시고 살고 계시다고. 30년 모시고 살았죠.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3년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 그 약대 1년 후배라서 이제 저는 부부 약사입니다. CC셨구나요. CC는 아니었고 약대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학교 다닐 때 내일 좀 좋아한 거는 했는데 CC는 아니었어요. 후보님이 사모님 좋아하신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사모님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흑수주고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 딸만 둘이에요. 그 사실은 저는 장가 갈 때 집에서 단돈 100만 원도 안 받고 뭐 처가도 형편이 어려웠죠. 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모님은 혼자시고 아버님은 어머님 이제 두 분 양부친 다 부부가 계시고 그래서 모든 이런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돼. 그 시절에.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제 그랬죠. 우리 집사람이 장녀고 그다음 처제가 있고 나는 장남이고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모하고 처제가 따로 살아라 하면 행편도 내가 어렵고 또 그렇게 장모하고 처제하고 또 살만한 벌이도 없다. 어쨌든 생활비를 내가 또 같이 둘이서 합리적으로 되고 설득하셨군요, 부모님을. 또 아버님도 또 모셔야 되고 하는데 아버님 어머니는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시는데 혼자니까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생활비도 전략되고 좋겠다. 말도 안 돼. 아버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이야 그런 가정이 많은데 그 시절에는 혹시 뭐 그 막내시거나 아니 저 장남이죠. 장남인데 예. 그 부모님이 아니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뭐라서요? 흔쾌히 정말요? 그럼 장모 고생하실 건데 야. 애 낳게 하고 하려면 당연히 흔쾌히 허락을 역시 해주셨어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 박수가 너무 해퍼. 그래서 이제 장모님하고 모시고 내가 장모님 모시고 하는 게 장모님이 저를 모시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같이 이제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30년을 모시고 같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늘 미안찮아요 시부모님한테. 네.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주말만 되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제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이고. 생일 챙기고 또 겨울 들어오면 옷도 사가고 늘 그렇게 이제 장모님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셨죠. 장모님이 이렇게 그 사위가 고생하면서 이제 은퇴하실 나이에 잠바. 근데 저게 사실 괜찮은 남자거든요. 누가 봐도요. 우리 저 집사람 저기 있는데 오늘 진짜 어디 계세요? 저쪽에 있는데 이거 진짜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하나 공개할까요? 하십시오. 우리 집사람 기획할 줄 모르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혼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네. 저같이 돈이 없어. 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네. 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이 가족끼리 결혼을 하는데 그 뭡니까? 혼수? 혼수를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시댁 쪽에서 그 우리 집사람 입장이 그럴 수도 어려워지잖아요.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그게 되게 싫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1,000만 원인가 빌렸어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집사람한테 주고 니 혼수 해왔나? 니 갚아라. 니 약사니까. 벌어서 갚아라. 그래야 우리 집사람이 시댁에 꿀리지 않을까 아이가. 면도 세워주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깨어있으신 그 당시만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사모님, 지금 자기 자랑하고 계신데 후보님이 사모님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후보님이 자꾸 자기 자랑하고 계시는데 이거 다 팩트 맞습니까? 팩트 맞습니까? 팩트 맞다. 일단 팩트 체크는 해야 되고요. 저희는 언론사다 보니까 팩트 체크는 해야 되고요. 좋은 시각처장인 것도 알겠고 좋은 정치인이 되실 것도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 좀 보시고요. 남편으로서 우리 류영진 후보님 몇 점이나 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70점? 몇 점 주십니까? 아니 괜찮은 게요. 점수로는 따질 수 없고요. 네. 그냥 다른 남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정치인의 아내가 이렇게 점수 많이 주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송영길 의원님 사모님이 빵점 주셨고요. 김재표 의원님 사모님이 20점 주셨고요. 그저께 황운하 후보님 사모님이 40점 주셨나? 그랬는데 다른 남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옆에서 가장 같이 많이 본 사람이 주는 점수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거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도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진정성이 눈에서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도 알겠고 좋은 후보인 것도 알겠고 여기 캠프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쫙 진열을 해주셨는데 후보께서 본인 자랑을 참 못하신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물건 하나하나 준비해 지금 주셨어요. 자랑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하시면서 귀가 빨개지고 계세요. 본인 민망하신가 봐요. 요 달걀이 뭡니까? 여기 이것도 하나의 소품이다. 오늘 중요한 소품이다. 라고 하던데. 이게 제가 시학시장 갔을 때 그 달걀 농약 피프로닐 사건이 터졌잖아요. 농약 달걀 농약 달걀. 이게 터져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많이 얻어 터졌죠. 그 당시 식약처장님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전 정부 잘못인데. 원래 이게 이 계란이 그 유통 단계는 시약처가 관리하지만 생산 단계는 그 농림축산부터 위임을 해가지고 생산 단계 농림축산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단계에 이게 농약이 들어간 부분은 농림축산부 소관인데 농림축산부 발표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하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딱 열려 있었어요. 속으로 이 양반들이 내 딱 상임위에 열리기 전에 일부러 터졌나 싶은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 발마한 거죠. 어쨌든 해결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 왜 살충제 계란 이게 문제가 됐냐면 이 닭을 키우면 닭이 보통 그 땅에서 이렇게 날개를 막 땅에다 막 흩습니다. 왜냐면 진드기가 있기 때문에 진드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날개를 땅에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게이지에 키우잖아요. 키우잖아요. 게이지에 딱 가다 키우면 이 날개를 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붙어 있으니까. 딱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이 진드기가 이렇게 가렸거든요. 그럼 스테인을 받아가 알을 안 낳아요. 그래서 농장주들이 이게 살충제를 뿌리면 이게 이제 진드기를 죽이려고 뿌리는 건데 이게 너무 가량 뿌리면 이게 닭으로 흡수돼가 계란까지 유입이 된 그게 살충제 계란.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아주 미량이고 우리 조사를 쭉 했지만 인체에 그렇게 많은 해를 주지 않는 미량이지만 그래도 검출되는 건 국민이 굉장히 당연하죠. 난리가 났었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많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그때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했죠. 농약 쓸 수 없는 거 이런 거 다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땅에서 계란을 닭이 낳았는데 이걸 바로 시중에 내는 게 아니고 전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값이 높으면 내고 쌀 때는 안 내고 수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닭이 낳았는데 이게 농약이 몇 달 있는 것도 있어요.
오.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식품은 그 유효기간이 있고 또 생사가 있는데 이 계란은 전 국민이 먹는 최고의 거의 그 매일 단백질인데 먹죠. 네네. 이게 하루에 1억 개 생산되거든요. 아, 1억 개요?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이 먹는 건데 이렇게 관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계란에다가 닭이 언제 낳았는지 산란 일자를 기입을 하라. 아, 그래요. 언젠가부턴가 달걀에 무슨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0311 돼 있죠. 3에. 네네. 이게 3월 11일 날 닭이 낳은 거예요. 아, 산란 일자예요. 우와. 이게 이 기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류영진 당시 식약처장님께서 계실 때 이게 된 거군요. 예, 예. 그 뒤에 이제 또 이 남바링이 774V 남바가 있죠. U번. 요거는 그 농장 번호입니다. 아, 농장번 어디서 만들었는지까지. 음용 실명제가 아니고 달걀 계란 실명제. 실명제. 예,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추적할 수 있게끔 어디 농장에서 놓았다는 걸 추적할 수 있는 그 실명제고 제일 뒤에 1, 2, 3, 4가 있죠. 1번은 방사 그냥 산에 들판에 나와놓은 1번이고 2번은 평사라 해서 이게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천장을 지어놓고 네네네. 비닐하우스 다니면서 같은데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게 여러분 2번이고 지금 모두 그 냉장고로 가셔서 달걀 꺼내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3번은 없고 4번은 게이지. 옛날에 5제곱미터인가 우와, 쇼핑 노하우도 되겠네. 그다음 3번은 좀 큰 게이지, 4번은 작은 게이지. 그래서 1번일수록 사육 환경이 좋은 거죠. 사육 환경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제도인데 이게 의무화시킨 거죠. 모든 가정농 계란은 이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가 문제인지도 딱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이 의무화시킨 건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주부들이 늘 이야기하시는데 옛날엔 계란을 다 깨면 노란자가 팍 퍼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요즘은 계란 깨면 노란자가 탱글탱글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신선한 거죠. 예. 3월 11일 날짜인데 이게 마트에서 날짜를 보고 지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지나면 마트에서 아예 수거해서 빵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도가 유통기 짧은 계란들이 지금 시중에 나 있기 때문에 깨면 노란자가 탱글탱글한 거죠. 다들 빨리 냉장고로 달려가 보세요. 이거 할 때요. 농림축산부 반대 굉장히 심했고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니까. 아니 농가를 농가들이. 농가를 또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시약처 앞에 텐트 치고 난리가 났겠네요. 수십 동 텐트 치가지고 시약처장 하행시라 뭐 사태라부터 온갖 다 있었고 그다음에 시약처 안에 또 데모하면서 닭을 몇십 마리가 날리고 에헤이. 네, 난리가 났는데 제가 끝까지 이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 된다. 뚝심 예, 그래서 해서 통과시킨 거죠. 보십시오. 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실제 필요한 일을 하신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 안전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디테일한 방법을 알고 계신 거 하나 그리고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를 다 뚫고 나아가시는 뚝심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후보가 국회로 가야죠. 지역도 살려야 하지만 이런 후보가 국회에 많아야 문재인 정부를 결국은 성공한 정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류영진 후보, 지금은 후보지만 의원이 되시면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야 되는 게 지역구의 대표시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시기도 하잖아요. 지역에서는 아까 하실 수 있는 일, 하고 싶으신 일 쭉 말씀하셨고 네.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모으겠다 하셨고 중앙정치, 중앙무대에서 또 하고 싶은 전 식약처장으로 뭐 안전을 지켜온 식약처장으로 혹은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었던 거라든가 중앙에서 하고 싶으신 정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있다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또는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뭐 당연한 네. 일이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하면서 세계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그 미래 세대들 10년, 20년에 뒤에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 살릴 것이냐. 그 신산업이 필요하고 신산을 발굴하고 거기에 지금 투자를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화가 경제다.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 최근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카데미 기생충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 피 안에 그런 DNA가 있어요. 잘 놀고 잘 즐기고 하는 그런 흥문화가 네. 이런 그 컨텐츠 산업이나 또는 그 개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세계 방송되고 하면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을 찾고 관광하고 연결되고 그런 문화 산업이 앞으로 최고의 산업이다. 미래 먹거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가 뭐 된다고 하는데 자율주행차 시대 되면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먼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노동시간은 자꾸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이 줄 거고. 보급되면서 노동시간이 줄고 그럼 차 타고 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게 스포츠, 컨텐츠 산업, K-pop 이런 문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의외네요. 문화사업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앞서가시는 후보시군요. 그거는 결국 경제라는 얘기겠죠. 앞으로 문화가 경제입니다. 문화가 경제고 그 킹덤이란 그 넷플릭스 그 영화가 킹덤이란 영화가 세계 방송되고 나서 그 한국 가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가시동이 다 났거든요. 가시요. 내가 좀 갓김치 얘기하는 줄 알고. 배가 고픈가 봅니다, 제가. 대감들 쓰고 있는 이게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미리 전에 이야기했었어요. 예전에요? 네, 우리 시작자 직원들 보고 미리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시장님 이야기하는 그 요즘 가시만 대박 났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세계를 다녀보고 다 봐도 모자를 쓴 민족이 없다. 평상시에. 네, 그 모자를 쓴 민족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왜 모자를 쓰고 있을까? 왜 모자를 썼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뭐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는 건 아니겠죠. 맞나 본데? 이 사대부들이 가설 하고 있잖아요. 가설 하고 있는데 그게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양복이 지금 이태리 양복이 세계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양복이 왜 많이 팔리냐면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근육 수치가 줄면 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배를 가리기 제일 좋은 옷이거든요. 그게 양복이.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유행을 하는데 배를 더 가리게 좋은 옷이 사대 보이는 두루마기 있죠. 그러네요. 그거는 배 자물이 많이 나도 다 가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한테 꼭 필요한. 갓을 탁 쓴 풍채가 있어 보이죠. 키도 커 보이고. 키도 보이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멋을지기는 민족이거든요. 이 문화하고 이런 DNA들이 옛날부터 있어요. 나 처음 알았네요. 가시 키를 커 보이고 풍채를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예, 그래 멋을지기는 민족이고. 가정진입니다, 여러분. 괜찮은데요? 근데 뭐 나온 김에 그냥 이는 뭐 어디에서 없는 건 내 생각이면 상상인데. 방청객 많으니까 좋은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보면 이게 머리 앞에 싹 밀고 있죠. 청나라 사람들도 이게 머리 이렇게 변발이라고 하죠. 왜 저럴까? 내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왕이 대물이니까 신하들도 임금 맞춰준다고 깎다 보니까 대물이가 됐는지 이게 내 머리 깎은 건지 그럼 상상했는데 왜 머리를 딱 깎고 있느냐. 부모님이 상상력 진짜 풍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다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우리나라 오히려 안 자르죠. 예? 안 자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물이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 대물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일본은 그 당시 때 대물이 있으기 왕이 대물이면 왕 맞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재밌네요. 우리나라 대물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머리 흘릴 때 해가지고 상투를 딱 찌면 대물이 커버가 되거든. 요즘 머리 없는 사람들 여기 비스가 능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겨서 이렇게 제가 상투를 딱 끼면
대머리 카바 되잖아. 그거다가 앞에 이 두건입니까? 이거 뭐고 이게 앞에 이거 딱 서면요. 제 아무리 대머리라도 딱 카바 다 돼요. 사대부가. 그거다 가딱 서면 풍채가 얼마나 좋아요. 자, 본격 박수 치지 마세요. 이게 뭔데 박수죠?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이 멋을지고 풍류들이고 이런 그 DNA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보님 왜 일을 잘하시는지 알겠네요. 이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상력 때문에 이런 달걀에 농가도 적고 날짜도 적을 수 있고 어떻게 키웠는지까지 적을 수도 있고 마스크도 야 좀 있으면 황사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뒤덮고 있는데 마스크 늘려야지 라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생각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일을 잘하시겠군요. 이런 아이디어가 국회에 들어가시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겠죠? 국회로 가셔야 합니다. 예. 아까 이제 그래서 문화가 경제다. 문화가 경제다.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미래 뭔가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도 적고 내수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자가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게 지금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데 맞죠. 반도체. 앞으로 그럼 무슨 산업을 가지고 우리 후세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전자산업하고 저게 되게 뛰어난 건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때 전자공학과 공대 중에서 제일 높았거든. 머리 이과 쪽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의과대학 위에 전자공학과를 다 갔다고. 그 사람들이 뒷받침이 된 거예요.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전자공학과 제일 높았거든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전부 그쪽에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머리 제일 좋은 사람 어디 갑니까? 의대, 그 밑에 약대 가고. 그럼 그 사람 대한민국 머리 제일 좋은 사람 모여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바이오라든지 의약품이나 이런 쪽을 부가치 높을 만들어야 되지. 맞죠. 머리 안 좋은 사람들한테 투자해가지고 뭐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머리 제일 좋은 사람 가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자. 그래서 미국은 의사들의 3분의 1이 다 연구소나 제약회사에 있습니다. 기업하는 것보다 더 연봉이 높아요.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 부가가치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가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 말고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개발한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해주면 세계 최고의 바이오엑스. 머리로서 바이오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거 개발했네. 그랬더니 그게 미래 산업이거든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저 생각은. 그래서 그런 입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 얘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패션, 문화, K-팝으로 가시고 이제 전공 분야로 넘어오셨습니다. 전공 분야 넘어오셨으니까 최근 코로나19 전국에 관해서도 이거는 뭐 대답은 너무 뻔해서 질문 드리기 좀 그런데 대한민국 정말 지구에서 질병 가장 잘 맞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질본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게 맞죠. 체계화한 거죠. 이번 질본 너무 진짜 잘하고 또 대한민국 의료인들 굉장히 헌신적으로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마스크 또 이렇게 오버제 배급한다고 약사님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는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죠. 처장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좀 느끼고 세계가 다 칭찬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칭찬을 하고 뭐 외국에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그쪽은 지금 뭐 우왕좌왕 난린데 대한민국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고 국민들이 좀 감동을 먹고 있다. 그것을 제가 필드에서 육군자를 만나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전국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감히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 국격을 높인 것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정리해가는 정부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국격이 몇 단계 더 높아졌다. 40단계 정도? 사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의 세계의 대통령처럼 G20 그 회의를 화상회의로 하자고 그러니까요. 주도하고 전부 우리 얼마나 대통령한테 자랑스럽습니까? 전화 걸고 네, 뭐 좀 꿔달라고 그러고 트럼프 전화 와서 의료기기 좀 꿔달라고 그러고 국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국격 올라가는 소리에
소리를 더하신 분이 우리 전 처장님 류영진 후보 아니겠습니까? 질본에서 이번에 그 질본하고 시학체에서 그 진단 키트 네.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잖아요. 네. 보통 그게 허가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임상도 해야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전문가 검토하고 서류 가지고 긴급하게 사용 승인을 해줬거든요. 거기도 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기여하셨습니까? 제가 그 시학체 갔는데 그 언론에서 줄기세포마저로 일본으로 뭐 몇 조를 쓰러 가니 한국에는 왜 이렇게 빨리 줄기세포를 뭐 이렇게 허가를 안 해주니 너무 규제가 심하다 등등의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자세히 보니까 또 그거는 보니까 바이오 업체들이 언론사에다가 로비를 해서 또 이슈를 만들기도 하더만은요. 내가 보기로는 이것저것 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필요하잖아요. 필요는.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우리 시약처에서 추진한 법이 첨단 바이오법. 첨단 바이오법이요. 첨단 바이오법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자기는 재생의료법을 또 의원 입법으로 했어요. 그 두 개가 상충이 돼요. 근데 부처끼리 자기가 자기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통과가 안 되죠, 이게 보건복지원에서. 그러겠죠.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박노 장관을 잠깐 보자고 해서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예,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장관님 이 법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뭐 복지부 법인이 시학처 법인이 해야 되겠느냐, 국민이 우선 아니냐. 그래서 장관님 이 두 법 합칩시다. 오. 장관님도 끄떡끄떡. 오케이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밑에 지시할 테니까 장관님 지시해서 밑에 실무진끼리 만나서 TF를 두 법씩 만들어서. 합치는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하고 내하고 이제 또 장관님도 부산 출신이거든. 네. 잘 통해요. 그래서 만나서 밀고 땡기고 해서 두 법을 하나로 합쳤어요. 근데 합치면 법원을 발의하는 분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양쪽에서 가서 다 설득을 하고 그걸 철회시키고 첨단 재생의료법 및 첨단 바이오법 해서 하나로 합치면서 보건복지부 위원장을 대표 발의를 해서 복지위원들 다 동의해서 통과를 시킨 거죠. 이건 뭔지 아십니까? 박수천에. 이건 아니. 듣고 치세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정치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디테일한 정책, 입법이 아니고요. 우리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내가 맞다만 우기지 않고 상대를 불러서 협상할 줄 아는, 이제 국회로 가시면 하시고 싶은 걸 하시려면 협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협상력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치셔도 돼요. 거기에 긴급 사용 승인 이게 이제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들어있죠.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건 한 5할 이상이 우리 류영진 후보 때문에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니까요. 네. 자, 우리 류영진 후보께서 이제 국회로 가셔야 할 텐데 가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권 재창출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국회의원이 되셔야 합니다. 예.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지지자들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보관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권 재창출을 좀 말하기는 좀 앞서가는 것 같고요. 저는 총선이 우선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성공하면 정권 자동으로 재창출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제가 듣고 싶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뭐 자동으로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이고 지금 뭐 그런 목적을 정권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중에 유세를 가면 그럴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년 남았는데 야당이 승리하면 발목 잡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2년 임기 남은 임기가 거의 식물 정부 된다.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산업이 바뀌는 시대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수습해야 될 경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정부 발목 잡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생 입법을 하고 또 계획 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 밀어달라 다시. 그래서 진짜 2년 해서 못하면 그때 정권 바꿔라.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당당한 자세로 나가면 국민들이 성원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면 돌파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조용해 주십시오.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부산은행이고요. 101-2067-6445-00 류영진 후원회. 이런 정치인을 내가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이 정치인 내가 키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술 드시지 마시고요. 클럽 그만 가시고 그 돈으로 이런 좋은 정치인 키워서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말이죠. 네. 빨리 안 열면 마감됩니다. 그거.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이고요. 101-2067-6445-00 류영진 후원회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정치인은 우리가 키워야죠. 누가 키웁니까? 스스로 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키워야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탄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후원금 얘기하실 때는 후보들이 조용히 하시는데 우리 후보님은 빨리 넣으라고. 안 된다고. 이런 정치인 필요합니다. 제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필요한 정치인들은 꼭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고요. 왜 이렇게 인재가 없노? 우리 지역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노라고 하는데 못 찾았을 뿐입니다. 어디에나 있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싹 보면 이렇게 류영진 후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고요. 제발 부산 진구을 분들이 이 정치인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방송 보고 계시거나 이 방송 듣고 계시거나 이 방송 앞으로 보실 분들 우리가 부산에는 지인이 한 명씩 다 삽니다. 네, 한두 달이 건너면 다 부산에는 지인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친척도 있을 거고요. 동창도 있을 거고요. 서울 생활 싫다고 부산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헤어진 옛 연인도 있을 겁니다. 이혼한 옛 부부도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총선은 전쟁이고요.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전화 거십시오. 네, 전화 걸어서 너 오랜만이다.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헤어졌지?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대신에 너희 지역에 좋은 정치인이 하나 있어. 부산 진구의 류영진이라는 후보한테 한 표만 줘. 그러면 네가 나에게 했던 그런 만행들 다 용서해 주마. 라고 전화하시면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 혹은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할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더 있어요? 이혼한 부부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다. 네. 뭐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종로구에 뭐 지금 누가 나왔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나왔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종로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네.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때 자기 핸드폰을 꺼내요. 끊어서 자기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쭉 있죠. 한테 하나 문자 글을 써요. 야, 종로에 누가 나왔는데 어디 지역에 누가 나왔는데 내가 그거 좀 꼭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네 혹시 그 아는 사람이 없나? 라고 문자를 보내면 지인의 지인까지 전화가 와요. 아, 우리 삼촌 이거 사는데 우리 처갓집 이건데 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보다 한술 해줄 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옛 연인한테 전화를 해서 누구야? 너는 거기 안 살지만 너 지금 사귀는 애가 혹시 거기 사니? 혹은 나 전에 헤어졌던 애가 거기 살지 않니? 라고 전화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전쟁에 승리를 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혹시나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서울에서 온 이 미숙한 진행자 놈이 이걸 안 물어보네? 하는 질문 있으시면 스스로 충분한 시간 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그렇게 하면 또 제가 말을 못해요. 제가 질문할까요? 예. 정치인이 되시고 국회의원이 되실 겁니다. 되셔야 합니다. 최종 꿈은 뭡니까? 후보님의 꿈. 꿈은 아까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지금은 일단 이제 출마를 마음을 먹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꿈이고 눈앞에 일단 돼야 되는 거고 왜 그게 내 혼자의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모든 최선을 다해서 당선이 돼야 되고 당선되고 나서는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있고 저는 뭘 하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은 없어요. 예, 뭐 시학처럼도 하고 싶은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젊었을 때는 이제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정치 국회의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접었고 그런 꿈들은 없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운명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무슨 꿈을 꾼다 이런 것들은 해보질 않았어요. 다음 스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과제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시겠다. 하다 보니까 운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뭘 꿈을 꿔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런 한 문장, 운명처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허황된 꿈보다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운명이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갈 것이다. 그 역할이 필요하면 내를 부르겠죠. 좋습니다. 이런 좋은 후보가 우리 당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후보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제발 부산 진구을 여러분 후보 알아봐 주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후보에게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선거법에 안 걸리겠지. 내 바람이니까요.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끝으로 부산 진구을 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은 지지, 호소 있으시면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역할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여든 야든 또 정치권이 가면 싸우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 국민들이요. 그래서 그게 뭐 불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불통은 내 생각이 맞고 닌 틀렸다. 니 틀려. 내가 맞다. 그러면 나만 맞아. 내가 맞고 니 틀리다. 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니 왜 그렇게 생각하노? 하면 나는 이래서 이리 생각한다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 조그만 차이인데 국회에서 그거를 못 건너죠. 그래서 맨날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 가든지 또는 또 세상의 모든 일도 조금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래서 저는 불통의 정치인이 아닌 소통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말 잘하는 정치인들보다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뭐 산업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보건도 그렇고요. 전문가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선거철에만 국민들에게 고개 수그리는 정치인도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나 특정 정당에 많죠. 네. 부산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도시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도시입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 더 많은 원석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원석 중에 하나를 오늘 저는 만나본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이런 정치인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류영진 후보에게 박수와 함성, 그리고 후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하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영진